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날카롭고 깊게 들여다보는 프로파일러 수업 시간입니다. 매주 저와 함께 하는 수강생이죠. MBC 라디오 북클럽 진행자이자 북튜버로 활동 중인 김겨울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겨울입니다. 네, 오늘 프로파일러 수업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수업 장면도 보실 수 있고요. 직접 댓글로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표디가 꼭 프로파일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건이 있으시면 제안도 해주세요. 네, 본격적으로 프로파일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건 어떤 사건이죠? 네, 오늘의 사건은 참 말하기도 힘들고 끔찍한 사건인데요. 40대 남성이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을 했던 네, 그런 사건입니다. 일단 사건 정리를 먼저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이 40대 남성은요, 거의 한 9년에서 10년 정도 그 두 딸을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내의 주거지 등에서 200차례 넘게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 기소가 됐고요. 2007년에 부인과 이혼해서 혼자 두 딸을 키워온 A씨는 주로 작은 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작은 딸이 반항을 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 이런 식의 협박을 했고요. 또 작은 딸이 임신을 하자 낙태까지 시키고 또 두 딸의 명의로 대출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12일에 제주지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요. 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그리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거듭된 영혼 살인입니다. 정말 네,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사건이네요. 아동 성폭행에 대해서 범죄심리학계에서 영혼 살인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피해자는 그 생존자로서 얼마든지 피해를 극복해내실 수는 있어요. 근데 네. 가해자의 행위 차원에서 보자면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하진 않았지만 그 영혼을 한 번에 그 성폭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영혼 살인이다라는 네. 건데 이 횟수가 앞서 뭐 200건 이건 가해자가 인정한 건데 그 이상일 네. 수도 있고요. 네. 200번 영혼 살인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오랜 기간 이루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네. 참 마음이 아픈데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런 환경이잖아요. 완전히 그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지배 통제하에 있었고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외부인은 개입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피해자들은 어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피해가 무엇인지도 사실은 정확히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네. 우리 사회 전반이 요구하잖아요. 효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자녀는 부모 말을 들어야 한다. 네. 더군다나 이혼으로 인해서 혼자 있는 아버지 여러 번 강조했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먹여 살리는지 아느냐. 네. 그런 어떤 분위기가 결국 피해자들은 탈출 도주할 곳도 없고 할 방법도 모르고 누군가의 도움도 청할 수 없는 이런 네. 상황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봐야죠.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건이 공론화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성년자 신분이었고 또 네. 가족에게 당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겠죠. 통계상으로도 그래요. 네. 통계상으로도 그렇고 이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낸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이 특히 친족 성폭력 네. 이런 꼭 아버지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조부, 뭐 삼촌, 사촌 오빠 이런 사람들에 의한 그 성폭행의 경우에 네. 많게는 10년이 넘어서야 신고하는 사례들이 그쵸. 무척 많습니다. 네네네. 바로 신고를 못 해요. 음. 그 범행의 특성, 가해자와의 관계, 네. 이런 그 특성 때문이죠. 그 말씀 주신 친족 성폭력의 특성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동 대상 성폭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도대체 어떤 인간이 왜 이런 짓을 저지르나.
다 똑같진 않습니다. 유형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네. 우선 조두순 김수철이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네. 어린이 납치하다가 성폭행한 인간이 있는데요. 네. 이런 인간들은 범죄 심리학에서는 무차별형이라고 불러요. 이들은 특정한 대상 연령에게만 성폭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조두순도 성인 대상 성폭행을 저질렀었고요. 아내도 있고요. 어린이에게 뭐 특별하게 그러한 그 선호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김수철 역시 마찬가지죠. 이들은 누구든지 뭐 80대 할머니건 90대 노인이건 자기 앞에 성폭행할 기회만 있고 저항하기 힘든 대상만 있으면 성폭행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아주 극소수에 해당되는데 정신과적인 그런 소아 대상 네. 성집착증, 과거에 이제 소아기호증이라고 불렀어요. 네. 영어로 이제 피도필리아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한 건 실제로 있었고 대법원에서 정신과로부터 소아기호증 진단서를 가지고 온 이 네. 아동 성폭행 범죄자에게 대법원에서 이 소아기호증이라는 정신과적 진단은 심신장애, 심신미약, 심신상실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정신과 가서 이러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심신미약 인정 못 받습니다. 네. 하지만 극소수의 이런 정신과적 장애 때문에 어린이에게만 성적인 충동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유형은 이번 사건의 범죄자들 같은 네. 성인을 대체하는 대상으로 대신에 어린이에게 성폭행을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자도 이혼을 해서 아내가 떠나가니까 아내 네. 대신에 딸을 성폭행을 한 거거든요. 네. 네. 유사한 사례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친족 성폭력의 상당 부분이 네. 그런 사례예요. 가장 계획적이고요. 가장 의도적으로 행하고 가장 잔인하고 그 피해자에게는 상습화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가장 피해가 큰 유형이 이런 유형이라서 네. 가장 이제 커다란 그 범죄가 이 처벌이 내려져야 할 유형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숙형이라고 그래서 네. 사실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인데 그 뭐 발달 장애가 있다든지 저지능이라든지 그래서 동년배 성인과는 어울리지 못하고 어린이를 보면 좋아하고 같이 있고 그러다 보면 큰 사람이 어린이 옆에 있으니까 아동 성폭행범, 성추행범으로 오인받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관계들을 그냥 방치하면 실제로 성추행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유형이 있는데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족 간에 벌어지는 아동 성폭행이 가장 치졸하고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는 성인 대용으로 삼기 때문에 네. 또 다른 하나는 분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복수심. 분노. 네. 예, 아마 이 경우도 혹시라도 자신을 떠나서 이혼한 아내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을 딸에게 퍼붓는 그런 동기도 있었을 수 있고요. 이러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 가족 범죄가 많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 통계를 보면 2019년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에서 가장 많은 그 피해자 수가 이제 가족에게 피해를 입은 그 중에서 10명 중 1명꼴로 가족에게 피해를 입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제 친부로 인한 피해더라고요. 예. 그게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우선은 우리가 가장 큰 그 충격과 분노를 느끼는 뉴스는 조두순 같은 사례죠. 네, 네. 낯선 남자가 우리 아이에게 접근해서 행한 범죄잖아요. 근데 네. 통계적으로 보면 아주 빈도수가 낮아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친부나 혹은 뭐 삼촌이나 네. 또는 오빠나 사촌 오빠나 할아버지 같은 이러한 존재들이에요. 왜? 범행이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근처에 있고 믿는 그럼요. 사람이고. 예, 네. 남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고 네. 또 피해자를 속일 수 있고 신고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누구한테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누구한테 얘기하게 되면 큰일 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피해자를 구속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행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죠. 참 끔찍한 점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좀 그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요. 이 케이스도 사실 두 딸 명의로 대출도 받고 뭐 돈도 붙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그 경찰 수사에서 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이 두 자녀가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말을 해서 억울하다 뭐 이런 말까지 아하. 경찰 조사에서 한 것으로 지금 밝혀져 있어요. 네. 그리고는 1차 공판 때는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딸이 얘기했으니까 사실일 것 같으니까 자기가 뭐 인정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네. 굉장히 분노를 불러일으켰는데 이 어린 자녀들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지배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신체적 피해와 상처는 그 의료적으로 그 치유받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정신적인 상처는 훨씬 더 깊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또 장기적인 이런 네. 치료가 필요한데 네. 그러한 치료 지원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무척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피해 충격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건 겉으로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고 도와줄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그 가족, 친족 성폭력의 경우에 공소시효가 또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현재는 지금은 이제 10년으로 공소시효가 결정이 되어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0살, 그러니까 성인이 됐을 때부터 10년이 되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가 그나마 DNA 증거가 있다든지 또 미성년 피해자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단되도록 개정은 됐어요. 그동안 많은 요구 네. 또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었기 때문인데 이 친족 성폭력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연장이 아직 안 됐죠. 네. 저도 뭐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다시 한번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를 없애든지 아니면 상당히 길게 늘리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실제로 증언들을 보니까 뭐 기억을 추스르고 이렇게 마음을 추스르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뭐 원가족으로부터 네. 분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럼요. 기억이 뭐 굉장히 상처가 큰 기억이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든지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야 기억이 좀 돌아온다든지 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선은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을 동안은 신고를 못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 아동 시절에 친족 성폭력을 받은 피해자들이 주로 어떻게 자신의 피해를 알게 되냐 하면 네. 중학교 정도 올라가서 학교에서 성인지 교육을 받을 때 아, 자신이 당한 건데라는 걸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때도 바로 누군가의 얘기를 못 하거든요. 네, 네. 부끄러워지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느낌도 들고 네. 그런 것들 다 극복해서 용기를 내고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는 시간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공소시효를 늘려줘야죠. 네, 이지원님께서 미니로요. 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고통이 생각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마 이 아픔 공감하시는 분들 무척 많으실 테죠. 네, 그래서 네. 이 공감을 조금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필요도 있다. 네. 그래서 아동 성폭행 피해자들을 위한 네. 그런 지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정신과적인 장기적인 치료 지원 네. 이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친족 성폭력의 경우에 조금 더 그 상처를 주는 케이스들이 그 주변 가족에게 털어놨을 때 그 반응들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정말 안타깝고 분노가 일어나는 지점이거든요. 네. 심지어는 친어머니가 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피해당한 딸보다는 가해자인 남편이나 혹은 아들이나 때로는 뭐 조카나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네. 특히 집안 망신 이게 알려질 경우에 발생할 불이익들 네. 이런 것들을 더 걱정하는 모습을 보일 때 피해자의 가슴은 무너지죠. 그리고 세상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죠. 네. 친어머니마저도 이런데 남이야 오죽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외부에도 신고하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버지가 범인일 경우에 사실 경제적인 문제도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건 사실은 우선은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보완책, 보상책,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네. 우선 먼저 경제적인 생각을 해버리면
피해자의 신고를 억압하게 되고 피해자의 감정, 피해자의 피해 사실, 기억 이런 것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억누르고 부정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피해자는 더욱 2차 피해, 3차 피해, 가중된 피해를 겪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그 합의를 하려는 시도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좀 어느 정도로 엄벌에 처해질까요? 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걱정이 많이 되죠. 우선은 당연히 합의 시도를 하고 특히 뭐 태도를 바꿔서 딸들에게 아마 눈물 흘리고 네. 뭐 아빠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아빠인데 뭐 이렇게 아빠를 그렇게 네. 죄인 만들고 그러면 좋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딸들로 하여금 뭐 탄원서라든지 이런 것들 쓰게 만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주변에 친척들도 나서는 경우도 많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피해자들을 압박하죠. 네. 너희들 정말 그렇게 못됐었냐?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되면 법정에서는 그러한 탄원서나 합의서를 절대로 받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네. 과거엔 다 받아줬거든요. 이제는 안 받아주는 분위기 많아요. 그래서 검찰 구형량대로 무기징역형이 내려지기 바랍니다. 네. 참 코로나19 상황에서 조금 더 이 가정폭력을 비롯한 친족 성폭력이 좀 더 걱정이 되는 네. 상황인데요. 예. 여러모로 이런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이 되길 빕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겨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